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48년 경력의 이탈리아 최고 군사 전문가가 로마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 세계적 군사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독자적이기보다는 미국에 의존적이죠. 유럽 방위 정책의 핵심 인물이자 나토 훈련 참관 경험을 가진 그가 한국군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 10분 만에 완전히 대한민국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루카 마르티니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군사 전문가이자 유럽 방위 정책 분석가로 48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군사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항상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중시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솔직히 그저 미국의 동맹국, 국제방위 시스템의 한 조각으로만 인식했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군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로마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던 일이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국일 뿐 세계적 군사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독자적이기보다는 미국에 의존적이죠. 이런 발언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저에게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군사훈련에 참관하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일종의 규율이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 이호진 대령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의 자세와 태도에서 군인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마르티니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국군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호진 대령의 말에 저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연 얼마나 인상적일지 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이탈리아군과 나토 훈련에 수차례 참여했던 제게 한국군의 훈련이 특별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녁 서울의 고층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북한과의 긴장 관계,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까지 이탈리아와는 너무나 다른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유럽은 나토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상대적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장 다음 날 시작될 훈련 참관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한국군의 실체는 제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침 일찍 깨어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 풍경은 이탈리아의 고대 건축물이 가득한 로마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지만 이런 겉모습 아래 어떤 군사력이 숨겨져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죠.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이호진 대령은 오늘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합동훈련을 참관하게 됩니다. 육군, 공군, 해병대가 함께하는 종합훈련이죠. 군용 헬리콥터로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정렬되어 있었고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공중에는 무장 헬기들이 호버링하며 작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이런 규모의 합동 훈련을 준비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만 한국에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는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죠.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군의 현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군대가 평화시에 유지하는 태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무장 헬기들이 먼저 목표 지역을 공격했고 이어서 전차와 장갑차가 전진하며 적진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고 각 부대 간의 소통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에 저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협조가 가능한 거죠? 우리는 단순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국방을 넘어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군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위한 군대였지만 한국군은 실존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합동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가상의 테러 집단이 민간인 지역을 점거했다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었죠. 즉석에서 대테러 작전으로 전환되는 한국군의 능력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 침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어요. 각 대원들은 말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협력하는 듯 했죠. 건물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정확한 타겟 식별과 신속한 상황 판단은 유럽의 어떤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대테러 작전 능력은 실전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은 실제 대테러 작전을 많이 수행했나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테러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방식이죠. 5분 만에 모든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인지를 안전하게 구출한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서 나왔죠. 그들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전과도 같은 경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군의 훈련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분명 프로페셔널하지만 종종 훈련과 실전 사이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군에게 훈련은 내일 당장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리허설과도 같았습니다. 마르티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로 실전 같은 훈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군대가 이런 수준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날 이호진 대령은 저를 서울 도심으로 안내했습니다. 평범한 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군사 훈련을 볼 수 있을지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민방위 훈련과 도시 전투 대비 훈련이죠. 김 대령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었죠. 불과 3분 만에 번화가의 거리는 텅 비었고 그때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 특정 위치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예비군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시민으로 살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전투 요원으로 변모합니다. 김대령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예비군들은 건물 사이사이에 위치하며 도시 방어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죠.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마친 상태입니까? 네, 18개월에서 21개월간의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이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상태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점을 실감했어요. 이탈리아는 2005년에 징병제를 폐지했고 현재는 완전한 직업군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이 국가 방위에 참여한다는 개념을 강화하고 있었죠. 군인과 민간인, 그 경계를 이렇게까지 허물 수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언제든 전투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전 국민 방위 체계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군대와 시민사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훨씬 모호했죠. 모든 시민이 잠재적인 전투원이라는 인식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훈련 3일차, 저는 한국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비무장지대 근처에 위치한 이 부대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은 이탈리아의 어떤 군사기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병영 식당에서 저는 몇몇 한국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기로 했습니까?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개 직업적 안정성이나 가족 전통 때문에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제 질문에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무 이상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믿고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형식적인 대답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신념이 느껴졌죠.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죠. 한국 장병들의 이런 강한 의식과 사명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군도 물론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여주는 이런 종류의 집단적 결의와 헌신은 분명 독특한 것이었죠. 식사 후 부대장인 박대령은 저를 초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24시간 북한 측을 감시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 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음 교대자가 완전히 상황을 인계받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솔직히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강한 의식과 정신력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최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날 저는 한국 장병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 모두에게서 비슷한 각오와 헌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국가적 의무가 아니라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 사명과도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군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진 대령은 저를 국제평화유지군 훈련센터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한국군은 해외 파병을 위한 특별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등 여러 국가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죠. 훈련장에서는 한국군 장병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는 전투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호, 평화유지까지 담당합니다. 군인의 역할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 말은 참 멋진 말이기도 했어요. 유럽에서는 종종 군대의 역할이 전투와 국방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토 국가들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지만 한국군처럼 이를 핵심 임무로 간주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훈련장 한쪽에서는 가상의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의료 지원, 식량 배급,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한국군은 어떻게 전투 준비 태세와 평화유지 활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면서도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 그들의 군사 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해가 되었어요. 평화유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군이 단순한 전투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한국군의 군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호진 대령은 특별 허가를 받아 저를 이곳으로 안내했죠. 연구센터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찬 실험실과 연구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개발하고 있나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무인 전투 차량, 사이버 방어 기술 등이 있죠. 특히 우리는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국방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실 중 하나에서 저는 AI 기반 전략 분석 시스템을 시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기술은 이탈리아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죠. 이것은 군사 기술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른 실험실에서는 군용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정찰 기능을 넘어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현대 전쟁에서는 기술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공격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신속하게 종결짓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울림과 그간의 편견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군사 강국들이 파괴력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방어와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 유사했지만 기술적 수준에서는 한국이 몇 단계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연구센터의 또 다른 구역에서는 군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웨어러블 장치부터 첨단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이었어요. 우리는 장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력의 질이 낮다면 의미가 없죠. 이 연구센터에서 저는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군사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외국의 기술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파트너십에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항공우주 기술과 한국의 전자기술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귀국 후 이탈리아 국방부에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은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분야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발 전 가졌던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탈리아 육군, 해군, 공군의 고위 장교들과 국방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마르티니 교수님, 한국군에 대한 평가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군대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한국군의 전투 준비 태세, 민간인과 군인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장병들의 강한 사명감,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헌신, 그리고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군은 물론 나토의 일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스마트 국방 개념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 방위 시스템은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군의 강점과 우리 이탈리아군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죠.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국가로 볼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배우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제 말에 장관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로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나라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군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한국 방문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탈리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한국군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로마 외곽에 위치한 아카데미의 강당에는 군 장교들과 장교 후보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이들에게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군사력의 평가를 넘어 한국군이 가진 독특한 정신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싶었죠.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은 눈에 보이는 무기나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의무감을 넘어선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깊은 결의와 희생 정신에 기반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국가 방위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군 복무를 직업 또는 경력의 하나로 봅니다. 물론 애국심과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군의 이런 정신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역사적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왔고 특히 20세기에는 일본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형성했죠. 이어서 저는 한국의 징병제와 예비군 제도가 어떻게 국가 방위의 책임을 모든 시민에게 분배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직업군인 체제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법이었죠.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전시에 엄청난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가 방위가 특정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탈리아군이 한국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와 전문적인 훈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한국군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군과 국민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입니다. 네, 강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방문이 단순히 제 군사적 관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 방위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관점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죠. 한국 국방부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 군사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제 안보 협력이었죠.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전에 저를 깊이 감동시켰던 나라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 이전에 가이드였던 이호진 대령이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르티니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오셨군요. 김대령은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심포지엄 전날 김대령은 우리 가족을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었죠. 전시된 사진들과 유물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겪었던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22개국의 참전을 기리는 코너였어요.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원을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군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도움을 준 모든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죠. 다음 날 심포지엄에서 저는 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객석에는 한국군 장병들과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군이 보여준 민족적 결의와 희생 정신이 어떻게 현대 군사 체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국가 방위는 첨단 무기나 거대한 예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결의와 책임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젊은 한국 장병들의 진지한 눈빛이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소명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군사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평화를 위한 준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말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죠.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한국군의 정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심포지엄 후 김대령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르티니 교수님, 저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닐까요? 한국군이 보여준 모든 것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우리 군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호진 대령과 굳게 악수를 나누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고 우리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군사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한국군에게서 배운 가치와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호진 대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항 입구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와 함께한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고도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 우리는 동료 그 이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 단순한 방위산업 전문가와 군 관계자의 관계를 넘어 진심 어린 신뢰와 우정이 쌓였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우정은 앞으로 한미 양국 간 군사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외교 문서보다 더 강력하고 숫자나 조항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적인 유대라고 생각하죠.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사기술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들, 정신력, 사명감, 그리고 조국을 위한 헌신을 말이죠. 매일 새벽부터 훈련을 시작하며 눈빛 하나로 뜻을 전달하던 한국 군인들의 모습, 낡은 부품 하나도 끝까지 정비하며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려는 장인 정신,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워크를 유지하던 그들의 단결력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진 책임감과 조국을 위한 자부심은 미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군사 기술을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김대령이 서서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죠. 이곳에서 내가 배운 모든 것, 이 우정과 감동,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 절대 잊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널리 알려야겠어.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고요한 엔진 소리가 울릴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군사 강국이 되었으며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제가 그것을 직접 본 첫 번째 미국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큰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한국군에게서 배운 가치와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 외모 콤플렉스를 가졌던 한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친구들과 미국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은 많이 변해버린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 친구를 따라 한국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 미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에리카 진 에반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뷰티 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피부 관리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제 이름을 건 저만의 뷰티샵을 오픈하는 게 목표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에서 K-뷰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 한국 뷰티는 여성들에게 필수 아이콘으로 자리 잡혔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퍼지면서 한국 K-팝 아이돌 그룹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외모와 화장법이 미국식 화장과 매우 대조적이면서 순수한 모습의 한국 여성분들이 호감을 자극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진한 눈썹에 두껍고 새빨간 입술, 과할 정도로 눈 주위를 둘러싼 아이라인까지.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연한 화장법에 한국인 여성들 특유의 외모가 합쳐지며 아름다움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미국식 화장을 했을 때와 한국식 화장을 했을 때를 비교하며 한국식 화장을 극찬하는 SNS 게시물도 엄청난 인기를 끈 것 보면 이런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유독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의 화장대를 뒤지는 일이 저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고 엄마 화장품은 장난감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면 엄마에게 크게 혼났을 텐데 엄마는 그런 저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항상 저에게 화장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리카, 이건 볼터치라는 거야. 이렇게 볼에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 발라보니 어때? 참 예쁘지? 그런 엄마의 호의적인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뷰티 분야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책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뷰티 전문 아카데미 학원 같은 곳을 갈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로 혼자 독학하며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접하게 되었고 유튜브로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며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국의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던 상황이었고 뷰티 쪽으로는 감히 어느 나라도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메이크업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주니까요.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 먼저 근본 바탕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척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역시나 그 이후 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 한국에 가서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굴 피부에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의 뷰티 기술도 차츰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볼수록 대체로 굉장히 맑고 환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그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피부는 유독 맑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은은한 광채도 돌고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시로 놀랐던 게 나이예요. 아니 제 눈에는 고작해야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중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 미국 친구들과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인 분들은 다들 실제 나이보다 모두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지? 싶어 공부했는데 비법 같은 건 따로 없던 것 같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인들의 태생 자체가 피부가 좋기도 하지만 저희 미국과 차별화되었던 건 바로 엄청나게 청결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저도 한국인들처럼 잘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다지만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면 먼저 깨끗하게 씻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일체를 안 합니다. 강한 향수나 데오드란트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는 거의 모든 가정집의 필수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수건을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쓰고 양치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매일 감고 얼굴을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은 분리해서 쓴다. 사실 한국인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 위생관념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수건 한 장을 며칠씩 쓰는 건 기본이고 그 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몸도 닦고 하죠. 양치질도 하루에 1번 정도 하지 하루에 3번씩 이렇게는 못해요. 머리를 매일 감는 일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혔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 묻거나 하면 친구의 생활 습관부터 이야기합니다. 에리카, 한국 생활은 어떠니? 근데 나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한국에 뭐 좋은 제품 없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야채 많이 먹기, 샤워 자주 하기, 양치 3번 하기, 머리 매일 감기 등등 말이죠. 그러면 대번에 친구들은 제품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뭐라고 한답니다. 이러니 근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의 청결함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물론 한국의 문화 산업들이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국의 생활 습관을 배우자라는 운동이 유행하면서 한국처럼 잘 씻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죠.
한국식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긍해요. 그리고는 뒤늦게 그리고 알게 돼요. 미국인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 나는지 말이죠. 그건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자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다가 본인이 담배를 끊게 되면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한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식 생활 습관을 익히고 있는 미국인들은 같은 자국 국민인 미국인들을 만나면 코부터 막아요. 시큼한 냄새가 나니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무 냄새가 안 나거나 오히려 은은한 비누향이 나서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런 청결함에서만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모두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세련미가 넘쳐 보였죠. 이건 남자와 여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구분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은 헐렁한 반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반팔티나 소매가 없는 가벼운 옷차림이 다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까지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그냥 배를 까고 다니는 어른분들도 많거든요. 바지도 엉덩이에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인분들의 이러한 깔끔한 생활 환경과 모습에 많이 흡수되었고 이런 생활 패턴이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로 인해 제 피부도 많이 맑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엄마에게 받은 전화 때문이었는데 미국에 계신 저희 할머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올랐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해서 급히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병이 생길 지경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미국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제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미국인들의 채취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괴롭혔거든요. 묘하게 거슬리는 꿉꿉한 머리 냄새와 그걸 덮겠다고 데오드란트를 뿌린 터에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지냈다고 반 한국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린 거였죠.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미국인 특유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냈을 보다 지금 제가 더 환해진 게 사실이었죠. 피부도 정말 좋아졌고요. 할머니는 연세 때문에 위독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뵙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님도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손녀를 꼭 안으니 너무 좋은 향이 나는구나 라면서 웃어주셨어요. 다음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당시에 정말 인기 하나 없는 여학생이었어요. 미용에 관심을 가진 것도 외모 콤플렉스로 가득했던 저의 이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못난 외모 아무리 꾸며봤자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서 숨어 다니기 바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당시에 한 번은 댄스 파티가 있어서 큰 용기를 내서 화장도 하고 한껏 꾸미고 나서 파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가 기본적으로 좋았던 인기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 이후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저의 존재는 그냥 인기 많고 예쁜 친구들 곁에서 그저 그 애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지냈던 제가 다시 만난 그 친구들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했어요.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도 몇 명 있을 정도였죠.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고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친구들의 눈에는 놀랄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너 정말 우리가 알던 에리카가 맞아? 너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 친구들은 제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는 것인지 주위를 감싸고는 호들갑들을 떨었어요. 그 와중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외모를 두고 항상 비웃고 놀리던 친구들 몇 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놀리던 못생긴 제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크게 달라져서 이렇게 많은 동창들에게 관심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으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저의 피부와 향기 그리고 스타일링에 감탄했고 그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여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휴대폰은 거의 불이 날 것만 같이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궁금했던 거죠. 친구들에게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분단 위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존심에 부러워만 하고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답변보다 질문을 먼저 퍼부었어요. 제가 저에게 연락 온 친구들에게 뭐라고 역질문했었는지 아세요? 너 오늘 아침에 쓴 수건은 며칠 동안 사용한 거니? 양치는 언제 했어? 오늘 머리는 감았니? 샤워는 했어?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당연히 제 질문을 들은 친구들은 당황해했고 거의 대부분 민망함에 펄쩍 뛰는 반응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 당황했겠죠. 일부 친구들은 조금 예뻐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화를 냈던 친구들도 있었고 창피함에 대꾸도 못하고 답변도 못 달았던 친구들도 있었죠. 이런 와중에도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배울 수 있었던 생활 습관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K-뷰티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던 건데 실제로는 훌륭한 미용법이나 기술보다 더 값진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트러블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원인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미용이 아닌 기본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처럼 기본이 좋으면 아주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또한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패턴을 제외하고도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례 없는 특별함은 바로 마음이었어요.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바로 배려였죠. 그리고 무한한 긍정적 마인드, 미소들은 칼을 대지 않았음에도 얼굴을 바꿔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건너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뭐에 씌인 사람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리카, 여기 한국 맞니? 진짜 맞아? 안 봐도 뻔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미국의 공항도 넓고 크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넓고 쾌적하니까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친구들이 예약했던 호텔로 길을 안내하며 데려갔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는데 호텔에 도착한 친구들은 배고픈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뭘 먹을 수도 없겠네. 그러게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녀 보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친구들에게 출출하면 치킨이라도 먹을래?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다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며 친구들은 한국이 처음이지. 깜빡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나름 친구들을 더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기다려봐. 자, 너희 뭐가 먹고 싶은지 메뉴를 한번 말해봐. 내가 30분 안에 지금 너희들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까. 친구들은 제 말을 듣더니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서 시계를 가리키며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는 걸 저에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배달앱을 열어서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한국의 호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비데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야, 여기 비데가 있어? 우리 고급 호텔 예약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왜 붙어 있지? 라면서 호들갑 아닌 호들갑들을 떨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정말 비싼 고급 호텔이나 가야 비데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화장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호텔이 아닌 이상 어느 호텔을 가도 비데를 구경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까운 호텔이 아닌 모텔을 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비데가 달려 있었으니까 확실히 세계 1위 선진국이라던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환경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호텔에서 벨이 울렸고 제가 주문했던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또 한 번 기겁하더군요. 진짜로 치킨과 피자가 친구들 눈앞에 딱 하고 도착하니까 놀란 듯 보였어요. 다들 오마이갓을 연신 외치면서 사진들을 찍기 바빴고 한 친구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시계를 보세요.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한국에서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며 영상을 찍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음식들을 배달해 줍니다. 근데 날이 밝을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이런 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란 미국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지 그 화장품이나 미용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찜질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더럽게 묵혀있던 노폐물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찜질방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단 씻는 것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한국까지 와서 씻는 것에 시간을 보내냐며 화장품 매장이나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비법을 알려달라며 그랬으면 나를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러지 않을 거면 나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한국에서 시간 보내고 알아서들 미국에 돌아가던지. 말도 안 통하는 먼타지 한국에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당연히 제 말을 수긍하고 제가 가자고 했던 찜질방으로 함께 향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찜질방에 들어서자 동그란 눈을 하고는 여기가 몸을 씻는 곳이 맞냐면서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그럴만 하겠죠. 생전 태어나 목욕을 하는 공간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집에 있는 샤워실도 아주 뜸하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넓고 첨단화된 찜질방에 들어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처음에는 저는 친구들을 불가마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면서 들어가서 몇 초 있지도 못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저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그냥 누워서 쉬고 있잖아. 저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야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될 거라면서요. 친구들은 저를 따라 뜨거운 불가마, 얼음방, 황토방까지 모두 한 바퀴를 돌았고 찜질방의 한 곳에 마련되어 있는 음식 코너에 데려가 시원한 식혜를 시켜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식혜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데 이렇게 누리끼리 해? 이 안에 들은 건 뭐래? 나 이거 안 마실래? 이거 이상해? 라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나는 마셔볼래 하더니 한 입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도 이후에 벌컥벌컥 식혜를 다 마셔버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식혜를 마셨고 너무 맛있다면서 이런 건 처음 먹어본다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걸 미국에 가져가서 팔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후에 친구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환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개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들 아기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목을 쭉 빼듯 저의 말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장 때밀이 존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했더니 다들 머뭇거리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타인들과 옷을 헐벗은 채로 마주하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들 부끄러워하더니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웃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찜질방에서 한 6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땀을 쭉 빼고 시원한 식혜도 마시고 때도 밀고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와 너무 개운해.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뭔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라며 연신 한국의 찜질방에 감동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도 가벼워졌겠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쌈밥집을 데려갔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저와는 좀 달랐죠. 아무래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 바비큐였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고기는 나중에 먹고 일단 깨끗한 몸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속까지 비워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음식이 기름 덩어리들이거든요. 햄버거, 인스턴트, 튀김, 기름 범벅된 고기, 스테이크, 베이컨 등등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가는 음식들이 주 메뉴이고 실제로 거의 그런 음식들만 섭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몸이 크고 배가 잔뜩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쌈밥집을 가장 좋아했던 건 고기도 있고 다양한 야채들이 준비되어 함께 섭취를 하다 보니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런 저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착한 쌈밥집에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음식들을 먹은 친구들은 제 예상대로 하나같이 뭔가 되게 신선한 음식 같다며 고기도 맛있고 야채들과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속도 불편하지 않다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식혜를 가지고 팔잔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팔자는 말이었죠. 그때 친구들하고 엄청 웃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물었고 어둑한 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과 거리를 걷는데 한 친구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가다 말고 주변을 그렇게 두리번거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리카, 이거 안 보여?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대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진 건 분명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였고, 배달원은 자리를 비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을 텐데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을 처음 경험한 이상 이렇게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신기했을 거예요. 한국이잖아. 미국은 이렇게 시동 켜둔 상태로 1분만 놔둬도 누가 훔쳐가겠지만 한국은 아무도 안 훔쳐가.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부여잡고는 또 다시 오마이갓을 외치더군요. 한국이 안전하고 치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라면서 이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친구들 모습이 재밌어서 더 놀래켜주자는 생각에 밤늦도록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고 새벽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 되었죠.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리고 일부러 아주 으쓱한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친구들은 점점 불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골목길로 제가 앞장서 들어가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부르더군요. 에리카, 자꾸 어디 가는 건데? 여기 너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점점 더 깊은 골목길까지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조용해서 뒤를 돌아봤었죠. 친구들이 걸음을 멈추고 먼 발치에서 저를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저를 지켜만 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왜 그래? 얼른 와! 라고 재촉했지만 친구들은 겁이 잔뜩 났는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말했죠. 왜 그렇게 겁을 잔뜩 먹었어? 겁나? 그러자 친구들은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누구한테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어두운 곳까지 우리를 데려오는 거야. 친구들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었고 저는 한국이 그만큼이나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실제로 밤 늦은 시간까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고 제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런 경험을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런 모습들도 미국인들은 몸으로 느껴보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놀랐는지 삐진 것 같아 보여서 친구들에게 타이르듯 내일 이제 한국의 화장품을 구경하러 가자며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데려간 곳은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의 화장품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어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자신들의 인생 최고였다며 좋은 가이드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뭔가 느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사실은 한국의 K-뷰티를 배우려고 왔던 건데 막상 와서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유독 환하고 아름다웠던 건 고급 화장품도 아니고 화장법도 아니더라고. 매일 청결하게 몸을 유지하고 자주 씻고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간 음식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야채와 함께 먹으면서 식물성 기름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 이런 생활 습관과 문화들이 한국인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였다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그런 한국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도 한국인들처럼 청결하게 하는 것에 노력했고 지금은 거의 습관화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사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보고 많이 변했다며 비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너희에게 반대로 오늘 잘 씻었는지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던 친구들은 갑자기 저에게 모두 다가오더니 다 같이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며 정말 한국에서 멋진 걸 알게 되었다고 했고 며칠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보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납득이 된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사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들은 요즘 한국인들처럼 자주 씻고 양치도 3번씩 하고 수건도 분리해서 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습관되지 않아서 빼먹은 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한국에 지내면서 공부하고 이런 한국의 문화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된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외모 콤플렉스에 빠진 여성으로 평생을 살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태어난 저의 자국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솜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게 어떤 기분인 건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해외를 나가보면 진짜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안 씻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한국인 분들이 정말 청결하긴 해요. 네, 여하튼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